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체계적 둔감화는 둔감화의 의미, 3단계의 설명, 그리고 면접 불안에 대한 적용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노출시켰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노출,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노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무엇을 위해서? 공포나 불안을 경감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불안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노출시킴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불안 반응을 경감시키는 방법. 이게 체계적 둔감화예요. 거기에 상호제지의 원리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더 적어주셔도 훌륭합니다. 둔감화의 3단계 절차, 1단계 근육이완 훈련, 2단계 불안위계 목록 작성, 3단계 둔감화 훈련입니다. 불안 위계 목록의 위계는요, 위계 질서할 때 위계예요. 즉 레벨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근육 이완 훈련요. 설명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근육 이완 훈련을 통해서 몸에 긴장감 풀어준다. 2번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말 그대로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불안을 일으키는 낮은 수준의 자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수준의 자극의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 작성,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둔감화 훈련. 근육 이완 상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불안 목록을 상상하게 하고, 만약에 불안해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고, 근육 이완 상태가 유지되면, 즉 안 불안하다고 확인이 되면 이거보다 높은 다음 단계의 불안 목록을 도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성공하면 둔감화 훈련이 완료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를 설명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면접 불안에 대한 것을 적용해봐라 하면 나머지 근육 이완 훈련 그대로 적고요. 둔감화 훈련도 그대로 적고요. 불안 위계 목록의 작성 방법만 바로 면접 불안에 대한 내용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레벨의 위계 목록의 불안은 뭐냐면 바로 혼자 하는 모의 면접 상황, 그 다음 그보다 높은 불안 목록은 친구들 앞에서 하는 모의 면접, 중요하지 않은 기업 면접 상황, 마지막으로 목표 기업 면접 상황의 순으로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라는 것만 더 넣어주시면 면접에 대한 적용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된 겁니다. 보딘의 정신 역동적 상담 파트입니다. 상담 과정에 관한 문제와 상담 기법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3단계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은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기준으로 한 단계입니다. 즉 내담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1단계는 탐색에 대한 계약이고요. 2단계는 핵심 결정, 3단계는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요 세 단어는 다 살려주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탐색에 대한 계약, 핵심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이요. 정신역동적 상담은 말 그대로 내담자의 정신 속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기본적으로 내 정신을 탐색해도 돼 라고 합의해주고 계약해주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내담자가 자신의 정신역동적을 탐색을 하도록 합의하는 단계, 계약하는 단계지. 1단계 탐색에 대한 계약 단계. 자, 2단계는 내담자 기준이라고 했죠. 내담자가 이러저러한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목표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핵심적 목표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 이게 2단계. 3단계, 내담자가 변화를 모색하고 노력하는 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 변화를 모색하고 노력하는 단계, 이게 3단계입니다. 내담자 기준으로 탐색에 대한 계약, 핵심 결정,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 기법 세 가지 설명입니다. 1번 소망방어책에 대한 해석, 2번 명료와 3번 비교. 요 세 단어는 살려주셔야 돼요. 소망방어책에 대한 해석, 명료와 비교요. 소망방어책에 대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소망과 방어에 대한 해석을 해서 내담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담자가 원하는 거, 소망, 그 다음에 내담자를 건드리면 막 화를 내거나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방어체계, 즉 소망과 방어체계에 대한 해석을 해서 내담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명료와 문제에 관련된 내담자의 문제에 관련해서 요약해 주는 거예요. 내담자 문제에 관련된 생각을 표현에 초점을 두고 요약해 주는 것. 자, 비교하려면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비교.
두 가지 이상의 주제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대비시켜 주는 것. 비교 두 가지 이상 유사점, 차이점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파트입니다. 소득 효과, 대체 효과의 대표 문제는 모두 5가지 종류가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라는 거고요. 거꾸로 노동 공급이 무조건 우상향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 이유를 다 설명해 달라라는 겁니다. 혹은 100억 원 복권에 당첨됐거나 혹은 유산을 받았거나 혹은 법정 근로시간이 줄었을 때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할 거냐, 그 이유를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설명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의 핵심도 모두 같고요. 답변도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5문제 모두 교재를 보면 다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소득효과, 대체효과, 여가가 정상제, 여가가 열등제입니다. 이 4가지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적어주셔야 되지만 오히려 이 4가지를 다 따로따로 외우려 하면 혼동스럽고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효과 요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을 하고요. 나머지는 같다,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소득효과를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득이 많이 생겨서 이미 배가 불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고 싶어하는 현상, 이게 바로 소득효과예요. 소득이 이미 많이 생겨서 배가 부른 상태예요. 자, 이거는 비유고요. 제대로 직업상담사처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득효과란 소득이 이미 충분해진 상태에서 임금이 더 늘면 일을 줄이고요. 여가를 늘리는 효과, 이게 바로 소득효과예요. 자, 대체효과는 그 반대입니다. 대체효과는 소득이 이미 충분해졌는데 임금이 또 올랐어요. 그런데 임금이 오르면 여전히 일을 더 하고요. 여가를 줄이는 현상, 이게 바로 대체효과예요. 여가가 정상제는 결국 여가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즉 소득효과와 똑같아요. 소득이 늘면 여가의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경우, 이게 여가가 정상제의 경우고요. 여가가 열등제는 바로 대체효과와 효과가 같습니다. 소득이 늘면 여가의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 이게 바로 여가가 열등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직업사전은 직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직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각 직업별로 어떤 소제목들이 소분류가 있어서 각각의 경우를 쭈루룩 설명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바로 부가직업정보 6가지예요.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이외에도 작업 같은 게 3개 있어요. 작업 강도, 작업 장소, 작업 환경이요. 작업 강도, 장소, 환경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과 면허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 숙련기간하고 직무기능은 굉장히 기본적인 틀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규교육은 뭐냐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입니다. 평균 아니에요. 일반적 정규교육 수준. 요게 키워드입니다. 해당 직무 수행 일반적 정규교육 수준이요. 자, 숙련 기간은요. 정규교육 이후에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과 숙련 기간이에요.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 숙련 기간이요. 마지막 직무 기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작업자가 자료, 데이터죠. D, 사람, people, P, 사물, thing, T, DPT와 맺는 관련된 특성을 직무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료, 사람, 사물, 요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강도 5단계요. 보통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가벼운 작업, 아주 가벼운 작업, 그리고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문장의 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고 얼마를 들어 올리고 얼마를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이런 틀이에요. 전부 다 이 문장이. 자, 그래서 보통 작업은 최고 20이고요. 항상 요 빈번히는 얘의 절반입니다. 최고 20을 들어 올리고 20의 절반인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보통 작업이요. 힘든 작업으로 갈게요. 2배입니다. 최고 40kg, 40의 절반을 들어 올리고 40의 절반인 20kg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아주 힘든 작업이요. 최고 40kg 이상,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사실 40kg 이상 물건을 들어 올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사실 아주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위험한 작업이기도 한 거예요. 자, 다시 가벼운 쪽으로 갈게요. 가벼운 작업 최고 8kg고요. 8의 절반인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는 것. 아주 가벼운 것, 얘의 절반 4kg,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는 운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직업사전 부가직업 정보 중에 하나인 직무 기능은 자료, 사람, 사물, DPT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직업 정보 중에 있는 직무 기능은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수준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와 사람과 사물에 따라서 각각의 세부 항목이 있고 그 세부 항목을 기억하는 문제고요. 순서까지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 그거보다는 자료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는 뭔가 분석하고 수집하고 기록하고 비교하고 종합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으로 5개, 6개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협의하고 교육하고 감독하고요. 자문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준으로 5개, 6개, 마찬가지로 사물은 뭔가 설치하고 정밀 작업을 하기도 하고 제어 조작을 하기도 하고 조작 운전, 뭐 유지, 단순 작업 이런 것들을 하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5, 6개의 항목을 먼저 기억해 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디니제이션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5가지요. 정보 부족, 진로 선택의 불안, 확신 결여, 내적 갈등, 의존성, 요 5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정보 부족, 모딘만의 특징적인 주장이죠. 정보 부족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진로 선택의 불안과 확신 결여는 선택 전과 선택 후입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 의존성은요, 갈등의 주체가 내부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남한테 의존하느냐, 이렇게 문제로 4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정보 부족이요. 정보가 부족해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진로 선택 불안, 선택 전이죠.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해서 불안해하는 경우, 진로 선택 불안이고요. 확신 결여, 진로 선택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 확신결여입니다. 나머지 2개 불안을 갈등을 누가 겪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적 갈등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자아 개념에서 내적인 내부적인 자기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거 내적 갈등이고요.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고 남한테 의존하는 경우 바로 의존성입니다. 다시 정보 부족, 진로 선택 불안, 확신 결여, 내적 갈등, 의존성 이 5가지입니다. LCA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처음 만났을 때 즉 초기 면담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고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당연히 구조화됐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CA 구조 4가지.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문서의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틀은 4가지 틀입니다. 진로 사정을 하고요. 전형적인 하루를 검색하고 강점과 장애 요약을 합니다. 거의 이력서나 자소서랑 비슷해요. 첫 번째 진로 사정하고요. 직업 경험이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사정합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직업 경험과 교육 과정입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요. 전형적인 하루, 내담자의 하루 생활을 보면서 최종 알고 싶은 건 내담자의 성격 차원을 사정하는 겁니다. 성격 차원, 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내담자의 성격이에요. 다음 강점과 장애요. 내담자의 강점, 장애, 잠재력을 탐구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내담자의 강점, 잠재력, 장애고요. 요약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요약해 보도록 하고요. 최종 목적은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 자기 인식의 증진이고요.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내담자의 평가, 그리고 상담자의 평가, 그리고 내담자의 가치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의 두 번째 대표 문제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 파트의 세 가지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진로 사정 파트는 직업 경험, 교육 경험,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합니다. 직업, 교육, 여가예요. 직업 경험, 즉 일의 경험이죠.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관련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싫었던 점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과정이죠. 교육 또는 훈련 과정을 물어봅니다. 교육 또는 훈련 과정에 관련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싫었던 점을 물어봐요. 세 번째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합니다. 여가 시간의 활용과 우정관계 등에 대해서 탐색합니다. 진로 사정은 직업, 교육, 여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일의 경험, 교육과 훈련 과정, 그리고 여가 시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담자 행동 이해를 위한 상담 기법 이름 6가지를 쓰라 라는 문제입니다. 무려 우리가 6가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질문에 관련된 그룹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내담자의 문제점에 관련된 그룹이고, 세 번째는 기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관련한 기법이요. 첫 번째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그리고 가정을 사용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가정 사용하기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이게 질문법에 관련한 기법 2가지고요. 두 번째 그룹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변명에 초점을 맞춰주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사고를 체크해주기, 확인해주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전이된 오류를 정정해주기, 근거 없는 믿음, 변명의 초점, 왜곡된 사고 확인, 전이된 오류 정정, 이렇게 4가지요. 나머지 2가지 기법, 일반 기법입니다. 반성의 장 마련하기, 그리고 내담자의 저항감 재인식하기, 이렇게 2가지 정도 더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6가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데, 앞에 요 6가지 부분은 뒤에 설명하기를 다시 문제가 반복돼서 다시 요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이 6가지 중에 요 6가지는 같이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내담자 행동이해 기법의 설명형 문제입니다. 가정 사용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를 설명하라. 전이된 오류 유형 3가지를 쓰고 설명하라. 가끔 기스버그나 무어라는 뭔가 우리 잘 모르는 이름을 넣어서 수험생을 당황시키는데, 알고 보면 이거 지워버려도 돼요. 그냥 전이된 오류 유형 3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자, 가정 사용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직업상담사 시험의 설명은 정말 황당할 만큼 쉬워요. 그리고 쉽게 설명하셔도 되는 겁니다. 가정 사용하기는 그냥 가정을 사용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걸 하느냐?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 이게 가정 사용하기입니다. 가정 사용하기는 가정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명에 초점 맞추기는 결국 변명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무성의하잖아. 그래서 앞에 뭐가 들어갔냐? 근데 변명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그 설명만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 변명은 당연히 뭐겠어요? 자기의 부정적인 면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면은 지속화시키거나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또 그 변명을 하는 기법 중에는 뭐가 있죠? 결과를 조작하기 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변명이라고 하는데, 그 변명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 이게 변명의 초점 맞추기입니다. 변명이 뭐냐를 지워버리고 나면 변명의 초점 맞추기는 변명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도 똑같아요.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는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를 확인시켜주는 기법이에요. 왜곡된 사고를 확인시켜주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쓰면 미안하니까 결국 또 뭐라고요? 왜곡된 사고란 이런 겁니다. 라는 말이 앞에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왜곡된 사고란 과도한 일반화나 극단적인 생각 같은 것 때문에 결국 정보의 일부분만을, 정보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사고 확인, 내담자 왜곡된 사고를 확인시켜주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왜곡된 사고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요. 전이된 오류라는 건 결국 전파된 오류를 고쳐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류에 3가지가 있어요.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요거 3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요거 써주시면 점수 거의
90% 이상 받고요. 설명도 쉽게 하셔야 돼요. 어렵게 자꾸 하지 마시고, 정보의 오류는 정보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정보의 오류는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 논리적 오류는 당연히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논리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요. 한계의 오류가 한계가 극한점이에요. 극한점의 오류란 뜻인데 예를 들어서 극한점에는 어떤 게 있냐,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 같은 거, 불가능이라는 극한점, 혹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바로 한계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